자, 대선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 투표 이제는 3일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죠. 이틀 남았죠. 자,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조국 혁신당 이제 독자 후보는 안 냈잖아요. 네네네. 이재명 후보 총력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지금 당의 의원님들이 현역 의원들 다 선거에서 같이 가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 당이 예. 이 헌정수호 세력이 이 내란 세력을 이번 이기기 위한 절체절명의 이제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에 야권 유력 후보를 저희가 이게 온 힘을 다해서 네. 이게 지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가 조금 죄송한 얘기긴 한데 대충 할 만도 하잖아요. 우리 정당 후보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란 종식 그게 커서 총력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만의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헌정 수호 세력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당 후보 이상으로 저희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대구 시당 위원장으로 민주당 선대위 지금 합류를 한 상황인데 TK 지역에 지금 계속 계시는 거죠? 예. TK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그 한 가지 에피소드를 네. 말씀드리면 알려주십시오. 저희 이제 당원분 중에 여성 당원이 네. 계시는데 별명이 일구입니다. 왜요? 일구. 이 여성이 예. 그 회사에서 예. 작년 선거 때 지역군의 일반, 비례는 9번을 그런 찍으라고 의미에서 일부였군요. 계속 강조를 해서 예. 근데 그 단체가 되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단체입니다. 예, 되게 예. 대구 중에서도 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좀 그런 단체인데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이 여성 보고 이제 일구야 보통 일구야.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최근에 일부야 밥 먹으러 가자 했는데 이제 이 여성분이 또 저 이번에 1분 또 안 찍어주시면 예. 안 나갈 거예요. 예. 같이 안 갈 거예요. 했더니만 그 어르신들이 아이고 마 이번에 보니 뭐 이재명이 되겠더라. 뭐 이렇게 이제 아마 주위에 아마 분위기가 어허. 좀 그렇게 아마 이분들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대세론이 이제 그 예.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네. 근데 이재명이 되면 뭐 나를 북한에 갖다 바칠 것 같다 걱정이다. 그런 얘기를 자꾸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네. 약간 근거 없는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아이고 막 그러면 우리 잘하는 게 있잖아요. 탄핵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그러면 탄핵시키면 중국에 갖다 바치려고 하면 탄핵시키면 되지. 그런 좀 저는 사실 그거는 저도 뭐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예. 좀 얘기 들어보면 그걸 좀 믿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그래서 그 설명도 불가능해요. 저렇게 믿어버리면 이상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TK 분위기도 옛날 같으면 전혀 안 그렇다면 지금은 조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겁니까? 비해서는 많이 네. 좋아진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 지난 대선 때 대구가 21%고 경북 23%였거든요. 이번에 한 30% 넘길 수도 있다 이런 뭐 예측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조심스럽지만 뭐 30% 넘길 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작년 총선 때 그 비례대표 네. 이제 득표율이 그 비례연합이 네. 13.68 아하. 저희 그 조국 혁신당이 11.8%였습니다. 그러면 합하면 합치면 작년에도 25%가 넘었거든요. 15% 됐는데 총선 때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요번에 30%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렇게 30%뭐 얘기를 하면 보수가 또 결집되거든요. 네네네. 지난 총선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부산 지역에서 네네네. 분위기가 되게 좋다가 나중에 결집이 돼서 네네네. 한석 정도밖에 안 돼요. 네네. 야권 그때 당시 예, 야권에서 예. 보수의 어떤 결집 가능성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저는 뭐 그런 결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쉽게 뭐 30% 넘는다고 말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 그 부분이시군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보수의 지금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문수, 이준석 두 사람이 이준석 후보 뭐 0%라고 뭐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뭐 여전히 그 가능성은 저는 뭐 적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일화 하더라도 네. 그 개혁신당의 지지자들이 그 제가 알기로는 뭐 과반 이상이 네. 그 김문수로 가지 않는 아하. 그런 쪽으로 이제 조사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후보도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고민은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 뭐 단일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아 그러면 예. 이게 다 무슨 이게 서로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일부 본인은 0%라고 하지만 네. 시점은 오늘 토론회 끝나고 내일까지입니다. 예. 내일까지 가능성이 2차 단일화 시한이면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단일화 쪽으로 더 보신다는 한 거. 51%. 51%, 51대 40%. 예.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더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그렇죠. 그 본다는 거죠. 되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예. 뭐 말이 되게 뭐 그런 계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단일화 가능성으로 보는 것 같고요. 네. 다른 어떤 상황으로 짚어보는 사람들은 불가능한데 이준석 후보만 딱 쳐다보면 계속 쳐다보면 정치 역정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단일화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 것 예, 같습니다. 예. 단일화 하면 많이 달라집니까? 대구 경북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개혁신당 지지자들의 그 과반 이상이 단일화 했을 때 네. 김문수로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시너지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시너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이다. 예. 자, 그리고 의원님께서 중앙선대위의 조국혁신위원회 반헌법 후보 검증 본부장 네네네. 이걸 맡고 계신다고 하는데 예. 요거는 어떤 직책이고 어떤 활동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작년 국회에서 네.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그 일제 시대 우리 선조의 고조상 선조의 그 국적은 일본이다라는 김문수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전에 국적 과장을 했습니다. 법무부에서 국적 과장을 했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국 그 당시에는 출입국 관리 국적 과장을 했기 때문에 국적 과장을 하셨군요. 예, 누구보다 예. 이제 국적은 뭐 잘 알기 때문에 예. 그 질타를 했습니다. 그때 김문수 당시 장관이 보였던 모습이 그 반헌법적이었고 네. 공무원으로서 기본 자질도 갖추지 못한 그런 그 후보로 이제 그 밝혀졌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뭐 계엄 내란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그 마녀 헌법재판관을 그러니까요. 임명하지 않았고 두 명만 그때 이제 그 최상국 장관이 네. 임명을 했을 권한 때 대행이요. 예. 그조차도 3명 다 임명하지 않고 2명만 임명했는데도 그것도 맞아요. 누구랑 상의했냐라고 이제 김문수 장관이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 질서에 대한 존중, 준수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그런 후보다라는 차원에서 관련되는 내용을 갖다 계속 검증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헌법 후보는 김문수 후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국적을 부정하고 예, 국적이 예. 돼요. 뭐 이렇게 헌법의 전문 예. 임시정부 그 법통을 예, 개정하고 법통을 개정하는 그 부분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내란 이후에 보여준 모습 또 헌법 준수 의지가 전혀 없는 그렇기 때문에 반헌법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분의 공약도 위헌적인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위헌적인 게 있다고요? 이분 공약에 감사원으로 하여금 선관위를 감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선관위 이게 헌법상 기관인데 그 한두 달 네. 전에 네. 헌법재판소 위헌이라고 그러니까요. 결정이 났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에 이런 위헌적인 내용을 공약으로 하고 있을 정도로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도 없고 준수 의지도 없는 후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 다 찾아서 네네네. 검증하고 이렇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예. 조국혁신당 지금 대선 후보는 없고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뭐 또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 제3자적 시각으로 이 대선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제3자가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봅니다. 예. 당사자신데 예. 저희는 뭐 이재명 후보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만의 후보가 아니라 네. 헌정 수호 세력 전체의 대표 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3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선 이제 막바지 선거운동도 막바지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좀 전략을 삼고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네. 대구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이고 네. 또 경북도 제가 대구 경북 다 맡고 상임 계시군요. 공동 그 예. 선대위원장으로서 이제 지난 주하고 이번 주에 칠곡, 경주 예. 또 지난주는 또 창원까지 경남도 제가 좀 하면서 네. 제가 고향이 이제 경남 합천에다가 대구에서 주로 이제 살았기 때문에 예. 좀 그쪽으로 해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끝까지 좀 절박한 마음으로
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마지막까지 예, 예. 최선을 다하겠다. 네네네. 이렇게 봐도 예, 예, 무방하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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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SKT 해킹 사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유심 이거 관련해서 문제가 엄청 많았는데 네네네. 아직까지 후폭풍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특히 개인정보 분쟁 조정 신청하신 분들이 좀 많은 네네네. 것 같은데 예, 예. 정부 대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상당히 좀 미흡하죠. 네. 정부의 그 민관 합동 조사단도 1차 조사했을 때는 맞아요. 단말기 식비를 좀 유출 가능성이 없다라고 네, 하더니만 2차 조사에서는 유출 가능성이 또 있다고. 있다고 이렇게 해버리고요. 일관성이 없는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고요. 또 피해를 입은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심 교체된 고객이 428만 명인데 네, 아직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473만 명. 그러니까요. 정말 그거 뭐 엄청 많이 예, 남아 있어요. 예, 못 예. 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불안해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기업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 네. 책임 추궁이 약하다 보니 좀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집단 소송법하고 그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상법 개정안을 그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집단 소송법 제정안 발의했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 구체적 법안 내용도 좀 짧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내용입니까?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느 로펌에서 이번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이제 단체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행 제도 하에서는 그 소송에 그 참여한 사람만 그렇죠. 이제 나중에 판결이 났을 때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판결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 같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네. 배상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단 소송법이나 이런 제도들은 이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그 집단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고 그 본인이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네. 나중에 판결이 났을 때 비록 소송 당사자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다 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판결 효과를 재판하지 않아도 받는. 그렇습니다. 매우 좋네요. 본인이 제외 신고를 하면은 네. 나는 제외 안 받겠다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재판 이긴 거를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집단 소송법. 네네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은 지금 일부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긴 하잖아요. 그 한 20개의 법률 하도급법이나 몇 개 이제 20개 정도 법률에서 그 손해액의 3배 또는 5배에 그러니까요. 인정해 주는 그런 개별 법원이 있는데 그 일반 법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법 상인의 경우에 그 적용되는 그러면 일반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법을 이번에 이제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상법에 집단 소송 또 네네. 징벌적 손해배상 둬야 되겠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일각에서는 그 SKT 해킹 사태 뒤에 네. 북한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조사 내용으로는 그 관련성은 아직 확인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사 기구에서 예. 파악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예. 잘 모르겠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윤석열 내란 재판 5차 공판 열렸었는데요. 네네네. 의원님께서 내란 재판 중계 방송법 네네, 발의를 그렇습니다. 하셨네요. 예, 어떤 예. 내용입니까, 이거는? 우리 변호사님도 잘 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재판 공개 원칙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헌법상 공개 재판이 원칙이죠. 예. 그래서 누구라도 시간이 되는 분들은 그 법정에 가면은 방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공개의 의미가 이렇게 직접 공개도 의미도 있지만은 네.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분들이나 멀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갖다 방송으로 그 간접 공개하는 이런 그 방식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 외국의 경우도 그 재판 중계에 관한 이런 네. 제도가 많이 발달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도 특정 사회적인 이게 어떤 주목을 받고 있는 법률 같은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방송을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을 하고 사법의 신뢰를 높이는 그런 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지금 내란 재판이 우리 헌정 질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건에 대한 그런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재판 같은 첫 번째는 완전 비공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시작할 때만 모두 진술하고 그 부분만 이제 공개하고 또 비공개를 하고 윤석열 이외에 또 다른 관련자들은 아예 기자조차도 그 법정에 들어가지 못해 완전히 깜깜이 재판 완전히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 비공개 깜깜이 말은 죄송합니다. 완전 비공개 재판을 해서 이 과연
검찰이 제대로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 법관 그 재판부는 뭐 제대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비공개로 되다 보니까 뭐 윤석열 재판 같은 경우는 기자들은 들어가서 이제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네. 있는지 취재해서 보도는 하는데 그 사람들의 또 관점에 따라서 이게 왜곡돼 가지고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신이 생기고 사법 신뢰가 추락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 모든 재판을 다 공개하기는 재판 중개하기는 어렵죠. 특히나 뭐 사생활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네. 뭐 가사 사건이라든지 소년 사건, 성범죄 관련 사건들은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이렇게 내란죄 같이 우리가 민주주의 이 어떤 원칙상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 내란죄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피해자가 모든 국민입니다. 네. 그 피해자의 경우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재판 참여해서 이렇게 진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그 보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이걸 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공개 정보를 갖다가 받다 보니까 이 알 권리가 국민이 알 권리가 제대로 이게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선적으로 이 내란죄 재판의 경우에는 중계 방송을 원칙으로 하는. 근데 이 중계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생방송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생방송 했을 때는 또 약간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 지연 방송, 그 또는 녹화 방송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이 방송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법원 같은 경우에 방송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한 10가지 이상으로 예. 딱 해가지고요. 딱 아주 구체적으로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리고 재판 자체에 어떤 그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이미 마련돼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할 때 지연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대로 하면 되는 그렇죠, 거 그렇죠. 아닌가요? 예, 그렇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예. 공개 변론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 생중계는 아니라도 예. 약간 지연해서 네네네. 송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 헌법재판소 사건은 뭐 그거는 뭐 안 중요합니까? 그렇죠. 똑같은 다 똑같은 내용의 내란 정도고 대통령 탄핵하는 그런 중요한 재판인데도 예. 그걸 다 공개를 했는데 네네네. 지금 내란 사건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사실 없어 그렇습니다.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다는 거네요. 제가 관련 자료를 갖다 이번에 법안 준비하면서 살펴보다 보니까 그 김태형 네. 그 판사님이고 전 판사님이고 지금은 이제 그 변호사가 되셨더라고요. 계시죠? 예. 이분께서 이제 그 법원에 있을 때 네. 박사학위 논문을 이 재판 중계 방송에 대한 학위 논문을 갖다가 쓰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2013년도인가 또 법원에서도 그 당시 상당히 재판 방송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큰 학술 대회도 했는데 거기 발표도 하셨고 네. 그분이 쓴 논문에도 이게 보면은 여러 가지 상을 고려했을 때 내란 사건 같이 어떤 국가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이런 재판 방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으로 대통령 기록물 이야기도 좀 짚고 네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경호처 관련해서 네네. 서면 질의로 확인해 본 네네.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예. 내란 관련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물 현황에서 제외됐다. 네네. 예. 그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보통 저희가 이제 네, 지금 그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예, 기록물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일반 기록물, 일반 기록물, 지정 기록물, 비밀 기록물.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이게 많이 접하고 있는 지정 기록물입니다. 네. 이게 4.16 세월호 사건 기록물들이 지정 기록물로 이제 지정이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대법원에서 지정 기록물 지정한 것이 잘못이다. 네. 지정 기록물 지정하게 되면 15년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 3년, 30년까지 그렇죠. 이렇게 또 못 보죠. 이제 못 보게 봅니다. 아무도 못 되거든요.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정 기록물로만 개념만 익숙한데,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네. 이렇게 좀 질의를 했더니만 지정 기록물이 지정된 건 없다. 아니고 근데 일단은 그 자체가 네. 그러면 다 그럼 지정 기록물이 안에 다 공개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또 그건 거죠. 아니고 일반 기록물 중에서도 비공개가 있고 비공개 있네요. 또 비밀 기록물로 지정되면은 영구적으로 예. 비공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예 못 본다. 아무도. 그래서 이제 지정 기록물로 지정이 된 게 아직 없다 하더라도 네. 이런 비밀 기록물과 일반 기록물 중에 비공개로 지정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말고 다 공개해야 된다. 그 12구 이태원 참사나 네. 이제 또 그 이
내란 관련 이런 뭐 기록물에 대해서 이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그 지적을 제가 한 것입니다. 그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경호처가 이런 기록물을 지정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12 참사 관련해서는 누가 지금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 대통령 기록관에서 소관 부처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경호처 비서실이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참 그 약간 충격적인 것은 대통령 비서실에도 저희가 질의를 보냈는데 대통령 비서실에서 그 의정자료 기록관에 그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록 그렇겠죠, 요청하거든요. 담당자를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걸 갖다 그래서 저희가 박근혜 탄핵 직후에는 그러면 어땠는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박근혜 탄핵 직후에는 담당자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정부에서 뭐를 그렇게 숨길 게 이 정부에서는 뭔가 많이 숨기고 있다.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내란 관련 자료들, 그 12구 참사 자료들 등등해서 그 많은 그 잘못된 또 그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료들을 다 숨길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15년, 30년 후면 그 사람들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국회에서도 계속 관심.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뭐 이거 뭐 완전히 저렇게 막 마음대로 하락하는 거를 특히 경호처가 특히 저 내란 관련 거를 비공개나 비밀 기록 지금 나오고 보니까 일반 기록물 중에 비공개 아니면 비밀 기록물 그렇게 지정을 해버리면 못 보는 거 아닙니까? 만약 뭐 이자들이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그런 식으로 뭐 해버리면은 결국은 또 이건 또 소송으로 해가지고 또 할 수밖에 없죠 당장은. 그런데 하여튼 근본적인 좀 입법 제도 개선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 바라건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일반 기록물이고 공개든 부분 공개든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기록물로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12구 이태원 참사의 성격은 저 세월호 사건과 거의 비슷합니다. 세월호 사건 관련된 그것이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애들이 있다가 대법원에서 지정 기록물로 지정한 것은 위법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내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도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일반 기록물로 지정을 해라. 다른 뭐 비공개나 아니면은 비밀 기록물로도 지정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었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곧 뭐 정부가 새 정부 들었으면 더 또 그 책임 물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차라리 자신 없으면 가만히 있든지. 맞습니다. 이거 책임 추궁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 기록물 담당관을 그렇게 없애버립니까? 진짜 너무 정말 좀 황당합니다. 하는 짓 보면.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규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